가게사는 증시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각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도기발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4월 29일 4월 마지막 날입니다. 어느덧 4월이 다가갔고 이제 봄의 끝자락 그리고 여름의 초입 5월이 다가오게 됩니다. 5월 2일은 노동절인데 아쉽게도 이번 노동절은 집에서 노동을 해야 되는 날이 되겠네요. 네, 젊으신 분들은 더 그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주말에 노동절에 끼어가지고 네, 그래도 즐겁고 행복한 그런 시간 보내시기를 빌면서 자, 오늘 증시각도TV 4월 29일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핀비즈.com을 통해서 오늘의 흐름들 보겠습니다. 자, 엊그저께는 전멸하셨고요. 오늘은 그 반대입니다. 진짜 무슨 세계 1위 국가의 주식시장이 뭐 하루는 급등했다가 하루는 급락했다가 야, 하루 만에 뒤집히고, 특별히 왼쪽 위에가 파랗죠. 애플이 실적도 나쁘지 않고 자사주 매입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 기대감에 4.5% 올랐습니다만 좀 이따 다시 얘기하겠습니다만 장외 시간에서 그대로 다 뱉어내고 있고요. 오늘 근데 가장 눈에 띄는 거는 사실은 반도체예요. 빅테크들과 반도체들이 만들었는데 빅테크 오른 거에 비해서 반도체 오른 게 미쳤죠. 반도체 오름폭은 얼마가 나오고 있느냐? 네, 반도체 오름폭은 이렇게 많이 오른 거를 제가 이제 4시 반에 일어나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4시 반에 이제 딱 그 정신을 차리고 이걸 보면 정신이 차려지니까 잠이 확 깨잖아. 그래서 진짜 잠이 확 깨더라고요. 몇 퍼센트? 6% 올랐었습니다. 근데 지금 장마감 때는 조금 밀려서 5.58% 상승했어요. 이런 거를 본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반도체 주식들 한번 살펴보면요, 반도체 주식들이 지금 인텔이 오히려 조금 들어올랐어요. 3.58%, 퀄컴이 얼마가 올랐냐면 무점 9.69%, 계속 점유율을 상승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퀄컴이 잘 된다는 건 뭐예요? 일단 저게 죽은 거지, 화웨이의 기린이 죽은 거예요. 화웨이의 기린이 죽은 거고, 그 다음에 엑시노스도 조금 밀리고 있다라는 얘기가 충분히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하이 쪽에서 했다는 건 분명히 기린과 엑시노스의 문제였습니다. 그 시장을 퀄컴이 가지고 가면서 실적이 좋았고 무려 9.69%. 그런데 사실은 여기에 대한 논의는 할 게 많습니다. 지금 퀄컴이 하든 엔비디아는 실패했고요. 그래서 뭐 하이닉스가 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논의도 했었습니다. 우리 정인선 작가하고의 대담이 이제 나중에 나갈 건데, 이게 ARM의 설계용 역량의 부족이 상당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또 설계 역량이 더 확충돼야 되는 것은 분명한 명확한 사실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하는데, 왜 그러냐면 이제 4나노 단에 들어가면서부터 발열 문제가 잘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삼성의 GOS의 문제도 소프트웨어의 문제인지 칩의 문제인지 설계의 문제인지 제작의 문제인지가 다들 정확하지가 조금 않아요.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왜냐하면 우리는 당자들이 아니니까, 당자 엔지니어들이 아니니까 정확한 걸 분석하기 힘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예가 있었죠. 발열 문제를 잡은 한 주체가 있었잖아요. 누구죠? 네, 애플이었습니다. 근데 애플은 그 ARM의 그 IP는 사용했지만 설계 그 인원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뭐 수천 명이라는 설이 있죠. 그래서 설계 인원들이 굉장히 많아서 거기서 설계를 잘해서 발열을 잡았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부분은 지금 퀄컴이 좋아할 때가 아니죠. 자기네 하이엔드가 안드로이드 진영에서 늘었다고 해서 좋아할 때가 아니고, 애플한테 지금 전체적으로 밀리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을 하고, 이거 연합전선을 좀 펴야 됩니다. ARM하고 그 다음에 구글 안드로이드 진영과 그 다음에 칩을 제조해 줄 수 있는 삼성이겠죠. TSMC는 뭐 애플 거는 문제가 없었는데 퀄컴 거는 조금 애매? 뭐 이런 거잖아요. 향후에 계속 그럴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니까 4나노의 발열 문제, 그리고 또 전력 누설의 문제는 지금 좀 기술적으로 조금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잡으려면 구글, 퀄컴, 삼성전자 등등이 다 연합전선을 피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이해관계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는 하이닉스가 ARM 인수 컨소시엄의 주요 주체로 들어가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 나쁘진 않을 것 같다. 왜냐하면 누구한테 누구 손아귀에 들어가면 이게 되게 골 때리는 거거든요. 이미 지금 엔비디아 실패를 했습니다만 퀄컴, 그러면 퀄컴한테 넘기나? ARM은?
그렇다고 ARM 자체로 하기에는 그 IP 팔아가지고는 장사가 안 되니까 설계 그 영향들을 그대로 유지시키기가 되게 만만치 않고 증가시키기가 만만치 않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저가 오늘 아침에 곰곰이 출근하면서 생각했던 부분 하나인데, 오늘 죄송합니다. 오늘 내용이 너무 뻔해서 이렇게 올라간 날은 오히려 전해드릴 게 조금 적어요. 다른 데는 신나서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죄송합니다. 그래서 조금 내피셜 더 할게요. 오늘 아침에 이렇게 출근을 하면서 그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인플레이션이 쉽게 끝날 수 있을까라는 건데, 왜 인플레이션이 쉽게 끝날 수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임금 인상이 이게 불가역적으로 조금 일어나는 상황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특별히 그 중에 누가 있냐면 전기차, 테슬라 이런 존재들이 있죠. 왜냐하면 지금 테슬라가 했던 그 흐름들에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재무적으로 봤을 때는 단가를 굉장히 낮추면서 마진폭을 늘리고 있다는 거예요. ECU가 사용될 때보다 CPU 칩 하나로 그것들을 다 제어를 하면서 ECU 숫자를 확 줄임으로 말미암아 생산도 잘하지만 그 단가도 많이 낮추면서 그 영업이익률과 매출 총이익률을 굉장히 높였다라는 게 굉장히 특징적인 부분이잖아요. 그들의 실적을 보면. 그러면 그건 결국 어떤 역량이냐면, 그거 소프트웨어를 만질 수 있는 개발자의 역량이 대단한 거잖아요. 지금 뭐 우리나라도 지금 이번에 네이버가 개발자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임금이 높아져서 실적이 나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자동차로 컴퓨터가 넘어가기 시작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도 대거 인력이 필요한데, 그러면 뭐 애플이나 뭐 구글이나 이런 애들은 인력이 필요 없을까요? 넷플릭스나 이런 데는? 그렇지 않죠. 넷플릭스의 책을 봐도 그런 부분들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개발자들에 대한 전쟁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들에게 그 미끼로 줄 수 있는 임금의 인상이 쉽게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고, 그것이 그 산업 영역이 확대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동안에는 스마트폰과 스마트폰 앱을 만들거나 하는 이쪽 소프트웨어 쪽에서가 전부였지만, 그런데 이제 자동차까지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오죽했으면 분사를 하려고 하는 게 전기차를 분사를 하려는 게 전기차를 만드는 하드웨어 기술이라기보다도 소프트웨어 기술자들을 땡겨야 되는데, 이게 임금 문제 때문에 할 수 없으니 자회사로 내려가지고 분리해가지고 하는 그런 흐름들이다라고까지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이거 지난번에 우리가 그 자동차 연구소 누구죠? 차도원 박사님인가? 차도원 소장님인가 하고 그 대담했던 데 나온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주말에 하는 컨텐츠를 계속 보시면 이게 그물망이 계속 엮일 겁니다. 그래서 투자자로서 더 이렇게 계속 그물망이 커지는 사람이 되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고, 그런 것을 위해서 우리가 주말 컨텐츠나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것 중에 이유 중에 하나가 되겠죠. 어쨌든 그런 상황이니까,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계속 안 내려가는 상황에서 라면, 그러면 또 연결이 되죠. 금리가 하반기에 쉽게 내려갈까라는 것과, 또 하나 임금이 이렇게 인상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경기가 바로 죽었다고 표현해야 할 것인가 하는 고민이 하반기에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고민들이 앞으로 주식시장에서 조금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왜 중요하냐면, 지금 일반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면, 과거 디플레이 20년 환경에서는 이 정도 금리가 오르면 경기가 침체한다라는 게 정설이었어요. 그러나 이 정설이 틀릴 수도 있다라는 것이고, 이게 틀리면 주식시장 궤적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생각할 때는 이런 식으로 금리 올리면 그 금리 못 감당하니까 시장이 무너질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무너진다는 거는, 만약에 부채 레버리지를 많이 썼는데 금리가 올라가면 그걸 갚을 수 없으니까 무너진다는 건데, 임금이 오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집 산다고 10억을 대출을 받았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1년에 이자를 2천만 원 내던 걸 5천만 원 내요. 그러면 이거 휘청하죠. 근데 그런 집이 한 두 채 있다 이러면 너무너무 휘청하는 거잖아요. 근데 연봉을 7천만 원 받던 개발자가 1억 5천을 받아. 그러면 견딜까요? 네, 견디죠. 그럼 견디죠. 그럼 금리의 상승 과정들을 견딜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미국에서는 확실하게 그 임금이 올라가는 것들이 확실히 우리가 포착이 되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하반기에 경기가 하강할 것이냐, 금리를 올렸을 때, 그리고 또 경기가 조금 하강하면 금리를 뭐 내릴 그런 뭐 가능성도 있는 거죠, 연준이. 그렇긴 한데, 연준은 도대체 어디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가? 일반적인 관점에서 보듯이 연준은 완전히 실패한 것인가? 그거는 이제 하반기 가면서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빅테크 기업들이 엄청나게 많이 올랐었는데요.
제가 퀄컴 얘기하다 여기 갔구나. 이거 마무리하고 가죠. 마이크로 테크놀로지는 5.58%,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5.3, 램 리서치 6.07, KLA 5.7, ASML 6.0, AMD 5.5, 엔비디아 7.4% 아주 초급등을 하면서 반도체줄 상승이 아주 눈에 띄는 흐름들이었습니다. 빅테크들도 많이 올랐었는데 애플 4.5, 아마존 4.6, 마소 2.2, 테슬라는 0.45%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뭐 당연히 그 메타는 17%대 어제 그 장외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래서 대형 빅테크가 두 자릿수 올랐으니까 내일 장은 좋을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딱 그 반대입니다. 자, 시간에서 애플이 4.1% 빠졌고요. 구글이 1.4% 빠졌고 여기까지는 뭐 애플이 4% 이런데 아마존이 지금 9.8% 빠져 있어요. 이거는 내일장 안 좋겠네 미국 이렇게 볼 수 있죠. 빅테크 두 기업이 4%대 9%대 하락이면 조금 그렇죠. 네, 지금 애플의 실적 발표에 대한 뭔가 지금 900억인가요? 엄청난 그 자사주 매입을 하겠다고까지 발표를 했는데 900억 달러죠. 900억 달러라는 엄청난 돈. 와, 100조를 넘는 걸 자사주 매입을. 얘네는 그냥 자사주 매입해서 직원한테 뿌리거나 이게 아니고 그냥 소각이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빠졌다라는 것은 뭔가 내용이 저희가 이제 걱정하던 2분기 중국의 셧다운의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게 뭔가 발표 내용에서 있지 않을까. 혹시 미국에 계신 분들 중에 이거 확인하신 분들은 댓글로 함께 달아주시면 많은 분들한테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조금 있어 보이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표가 발표됐는데요. 미국 그 상무부에서 발표하는 그 성장률이 발표됐습니다. 근데 마이너스 발표가 됐어요. 깜짝 놀랄 일이죠. 1분기 GDP가 전기 대비 1.4% 하락했습니다. 여기는 전기 대비가 아니 전기 대비 연율입니다. 연율. 그러니까 곱하기 4를 하는 거예요. 연환산. 연환산이 1.4% 빠졌고요. 예상치는 오히려 1.0% 증가했는데 이것도 떨어지는 것이었는데 마이너스가 나왔습니다. 마이너스가 나온 것은 코로나 때 이후에 처음이고요. 오히려 지난 4분기는 연율 6.9%나 올랐어요. 6.9%, 1%, 야, 이거 엄청나게 빠졌다라고 볼 수 있었는데 이게 1%가 아니고 마이너스 1.4%인데요. 이것 치고는 시장이 기업 실적에 캐리가 되면서 잘 견뎠습니다. 근데 이것을 보면서 과연 우크라이나 전쟁이 얼마나 영향을 미쳤을까 하는 거, 그리고 과연 전쟁이 끝나면 바로 회복할 것이며 전쟁은 언제 끝날 것인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들, 연합인포맥스가 전달하는 전문가들의 의견은 뭐냐면 무역 적자 확대와 재고 둔화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미국의 소비와 투자는 여전히 탄탄하다. 그래서 별 문제가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임금 인상과 경기와의 연관성 문제는 살아있다라는 표현이 되는 거죠. 근데 그 무역은 적자가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전문가들은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과연 내일 이게 이제 만약에 주식시장에 빠지면 이 해석도 조금 부정적으로 바뀔 수도 있겠죠.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는 전주보다 5,000명이 감소한 18만 명입니다. 예상치 수준이고요. 이게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미국의 고용이 좋아요. 그러니까 연준은 고용 보고 지금 버텼다가 또 이제 금리 올려도 괜찮다고 판단하는 거잖아요. 고용이 살아있으면 경기가 살아있는 것이다 라고. 사실은 고용이 좋으면 좋죠. 제일 그게 좋은데 네, 그래서 하반기에 재미납니다. 경기 성장률을 보고 금리를 체크한다면 금리가 오르면 이제 경기 성장률 더 죽으니까 다 침체일 것이야 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거를 발라서 보면은 그 임금이 올라가고 임금 상승률이 유지되고 또 고용도 유지되고 완전 고용 수준이라면 금리 올리는 게 과연 미국 시장을 무너뜨릴 것인가 라는 거죠. 왜 이 얘기를 자꾸 드리냐면 미국 고용과 실질 경기가 죽지 않는다면 주식시장은 계속 뻗어갈 수 있어요. 네, 금리 상승 과정이라도 계속 뻗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어차피 인플레이션 나면 채권은 투자 못할 것이고 현금 들고 있기도 애매한데 어딘가 투자해야 되는데 원자재 값 많이 올랐지 변동성 죽이지
그렇다고 내가 코인을 갈 거야? 막 이러는데 주식시장은 기업들이 실적이 괜찮고 계속 우상향해요. 조금씩. 그럼 기업에 돈이 들어올 수 있죠. 그러면 오히려 여타에 들어갈 수 있는 자산에 들어갈 수 있는 여력보다 주식에 들어올 수 있는 자산이 살아있으니까 조정도 받았겠다. 하반기 주식시장이 금리 오르는데도 불구하고 모두가 예상했던 것과 반대로 살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고용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것과 연관해서 조금 드릴 말씀은 1번 엔화가 130엔을 어제 이미 넘어갔죠. 넘어가면서 2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달러 인덱스도 덕분에 2002년 이후 2020년 만이죠.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살펴보면요. 어제 이미 엔화는 130.87, 131까지 갔고요. 더불어 위안도 지금 얼마냐면 6.66입니다. 6.66, 6.659니까 6.66이에요. 금 약세고 덕분에 원화도 약세인데 1272원입니다. 뭐 옛날 같았으면 위기 상황인데 지금 위기라는 느낌이 좀 없죠. 왜냐하면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또 상대적인 환율이라는 게 딱 느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그렇고요. 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한국 시장에 대해서 다들 부정적으로 보고 계시지만 이 환을 가지고 자산 시장을 보면 이거 잘하면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무슨 말이냐면 1번은 자, 우리가 그동안에 채권 공부를 계속 했으니까 1번은 금리를 올립니까 안 올립니까? 안 올리겠죠. 그래서 환이 너무 급하게 올라가는 게 문제야라고 했지만 되게 속으로 웃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파죽지세에서 131엔 수준까지 환이 올랐고 약세인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중국 보죠. 이제 중국 상반기에 전 세계 브라질 헤아라와 더불어서 초강세 통화였던 중국 위안이 지금 급약세를 보이면서 6.3에서부터 지금 6.65, 6.66 여기까지 확 약세로 환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중국은 금리를 올릴까요? 못 올리죠. 못 올립니다. 자, 금리를 못 올려요. 그리고 완화는 합니까? 지준율 인하합니까? 네, 한번 지준율은 또 인하할 수도 있죠. 금리 지금 뭐 0.1% 내리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이니까. 자, 그러면 한국은 금리 올립니까? 자, 4월 달에 올렸죠. 5월 달에 올립니까? 올릴 것 같죠. 네, 또 그다음 금통위에서 올릴까요? 올릴 것 같죠. 미국하고 보조는 맞추겠죠. 미국 금리보다 살짝 떨어질 수는 있어도 마냥 떨어지지는 않겠다는 게 지금 한국은행의 이야기 아닙니까? 오죽했으면 한국은행 총재 없는데 금리 올렸겠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원화 통화는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이자를 많이 주는 돈인데 원화 통화는 국채를 갖고 있으면 그러면 이자가 아예 없는 엔화, 그다음 위안화하고 비교해 봤을 때 어떻게 될까요? 네, 강세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상황이다. 그냥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맞죠. 자, 그럼 원화가 통화가 강세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과거 원화 통화 강세와 더불어서 주식시장 강세가 나타난 적이 매우 확률적으로 높았습니다. 매우 거의 한 8할 정도 될걸요. 네, 매우 확률이 높은데 이제 지금은 당장은 엔화와 위안화 대비 강세는 뭐 당연할 것으로 이제 보여주고 이미 좀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죠. 지금 달러와 연동이 시작되었고 달러보다 강세가 되는 어느 시점부터는 외국인들 입장에서 외국인들 유출이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드디어 떠났던 외국인들이 더 이상 떠나지 않을 확률이 높은 시점, 그 시점은 어디냐? 원화가 달러 대비 더 이상 약세가 진행이 안 되는 바로 그 시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충분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뭐 시장은 너무나 뻔했고 환호를 하기에는 또 장외 시장이 너무 좀 암울해서 그 뇌피셜 가득한 전망들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네, 이렇게 부족한 내용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그 다음에 김경환 애널이 전한 아주 재미난 뉴스, 파이낸셜 타임스가 전한 뉴스, 중국 부동산 규제에 대해서 지도층 간의 내부 충돌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이철 박사님을 통해서 중국의 그 뇌피셜 가득한 속사를 보려고 많이 이야기했었죠. 과연 시진핑 우리가 생각하는 3기가 그렇게 쉽게 호락호락하게 오르고 있느냐, 아니면 지금 거친 가시밭길을 가느냐,
경기가 무너지면 거친 가시밭길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대목이죠. 파이낸셜 타임스가 그 내용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에 가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곧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지리응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안녕.